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머님들께서 맨날 하시는 이제 상담할 때 하시는 질문이 왜 초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중학교 때 성적이 안 나올까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항상 90점대가 나오거나 성취 등급이 A였는데 왜 고등학교 가서 3등급이 나올까요? 이런 얘기를 상담 때마다 제가 거의 매일 듣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평가 기준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의 평가 기준은 매우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별이 돼 있고 제가 교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다 그 학교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 4가지 단계 중에 노력, 요함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학교에서 뭐 지침 같은 게 있냐 했더니 얘기를 해주는 게 노력, 요함을 10% 이내로 주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노력, 요함이 많으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컴플레인이 학교로 오잖아요. 그래서 노력, 요함을 10%를 주고 매우 잘함과 잘함의 비율을 60% 이상 주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도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 시험이. 그래서 기준 자체가 반대하고 노력, 요함 비율이 10% 이내가 되고 절대평가적 성격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는 학생이라면 대부분 그 60% 안에 들 수 있게끔 매우 잘함 또는 잘함이 나오게끔 시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과 희망의 시기죠, 초등학교 때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때 60%가 매우 잘함과 잘함의 상황이었는데 중학교를 가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제 성취 등급 A, B, C, D, E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 A가 나오고 80점 이상이 B, 70점 이상이 C, 그리고 이제 50점 이하가 E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보다 세분화가 되었고 이제 절대평가긴 하지만 저 A, B, C, D, E의 비율이 20%씩 돼요, 거의. 시험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평가적인 성격이 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점점 중1 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파중학교의 2019학년도 2학년 성취도 예시인데, 여기 수학을 보시면 A가 23%, B가 20%, C가 11%, 그러니까 대략 20%씩 나눠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알아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은 초등학교 때 매우 잘함 60%, 보통이 30%, 그리고 노력, 요함이 10%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60%의 아이들은 자기들이 다 학교 시험 보면 이제 95점 받고 하나 틀리거나 아니면 100점 받거나 하니까 다 같이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아까 1번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점점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우 잘함 또는 잘함이었던 60%의 아이들이 중학교가 되면 성취 등급 A, B, C 이렇게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냐? 자, 역시 고등학교 자녀분 두신 어머니 계신가요? 그럼 잘 아실 텐데, 자, 고등학교는 완전한 상대평가고 9등급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1등급이 4%, 2등급이 11%까지, 그리고 3등급이 23%, 그리고 9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마지막 9등급은 뒤에서 4등이 9등급이거든요. 그래서 한 학년 350명 기준으로 보셨을 때 전교 12등까지가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1등급이 되는 거고 전교 40등까지 2등급, 그리고 반 3, 4등까지가 2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등급은 70등까지, 그러니까 반에서 일단 10등이 넘어가면 3등급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아이들이. 그럼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 지금 60%까지밖에 안 났거든요. 뒤에 더 있는 거 아시죠? 자, 성취 등급 A, B, C였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성취 등급 A가 나오는 아이들이 20% 정도 되고
이 아이들은 이제 보통 학교 내신을 다 맞든지 아니면 하나 틀리든지 이 정도 이제 다 같이 잘하면서 잘하는 줄 알고 또 이제 같은 아이들과 어깨 동무를 하고 놀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자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이 성취 등급 똑같이 A였던 애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의 대학에 가게 될 때 그 학교는 차이가 좀 크죠. 그럼 이제 그 등급들을 가지고 대학교를 어디를 가게 되는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입시제도가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지만 대략적인 그런 추정이니까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등급 의치안, 과기원, 서울대, 연고대 대략 1.3등급까지 그리고 이제 서강대, 한양대, 교대, 그 다음에 성대, 시립대, 경희대, 중앙대, 홍익대. 그래도 아직 여기 2등급까지는 이제 우리가 명문대라고 부르는 학교들이 있죠. 점점 3등급 넘어갈수록 여기까지도 아직 괜찮고 자 이제 근데 5.5등급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광역시권이 아닌 지방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그림에 보면 이제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초등학교 때 매우 자랑이었던 60%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때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다 같이 매우 자랑이었던 아이들이 의대부터 극동대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혹시 광역시권 제외한 지방대를 보낼 계획이신 부모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보내고 싶어하는 명문대들을 보내려면 최소한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매우 잘하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성취 등급 A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3등급 안쪽이 나와야 일반고 기준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별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100점인데 똑같은 100점이 아니었던 거죠, 중학교 내신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매우 자랑을 받는 아이는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광역시 밖에 지방대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성취 등급 A인 학생은 당연히 서울대를 갈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인서울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초등, 중등에서 학교 시험을 넘어서 심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험 기간에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내면 아이들이 이런 거 왜 풀어야 돼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중학생들이 특히 2학년 애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수능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보여주면서 자 너는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 그럼 아이들이 이러면서 이제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심화가 필수고 선행도 필수인데 자 근데 선행은 그냥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심화로 선행을 해야 돼요. 최소한 센 C단계 이상까지 되는 선행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선행이고 솔직히 진도만 이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왜 진도를 빨리 어디까지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솔직히 중1부터 중3까지 학생이 조금만 맞춰주면 진도만 나가라고 하면 기본 연산 수준의 문제집으로 1년도 안 걸려서 거의 고1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 학생이 중2, 중3, 고1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취도가 나올지 생각하면 사실 그건 의미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선행을 나가면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의 진도가 어떤 자기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학년까지 간 애들은
2학년 거를 복습을 하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어머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2학년이 부족해서 그걸 시켜야 되는데도 거기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논스톱 기관차라고 하신 이유가 백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학생들이 부족할 때. 그래서 애초에 나갈 때 철저하게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김포 지역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등급의 상관관계를 회계 분석이 뭐냐면 그냥 이제 추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점 찍혀 있는 게 실제 학생들의 자료들이거든요. 자, 여기 가로축이 중학교 졸업할 때 가내신 점수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받고 졸업한 애들이 여기 김포고는 빠져있고 풍무 사업급 학교들만 가지고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갔을 때 실제로 받은 등급들이에요. 전 과목, 평균 등급, 주요 과목들. 그래서 보시면 풍무 사업급 고등학교에서 195 근처가 나왔던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1점 초반대 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190 정도 나왔던 아이가 1.5등급. 1.5등급이면 이게 전교 1등이 꼭 1등급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등급이면 전교 한 5등 안에 드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일반고에서. 그리고 175 정도 가내시 받았던 아이는 이제 2등급 후반대가 나오게 되고 170 이하는 대부분 이제 3등급 아래쪽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 추정이죠. 사실 뭐 190 받던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사춘기가 와가지고 4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170 받던 아이가 갑자기 환골 탈퇴해서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인데 고등학교를 갔을 때 몇 등 정도 나오겠다는 걸 추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자료집에 다 들어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김포고는 약간 다르죠. 김포고는 커트라인이 180 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꼴찌로 들어간 아이가 187, 8 정도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김포고에서도 성적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김포고에서 한 195 정도 나오는 아이가 2등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190 아래로 들어간, 문 닫고 들어간 아이들은 6등급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특목고 자사고로 하면 좀 더 이게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저 등급에 따라서 가는 대학교, 같은 등급이지만 가는 대학교가 좀 더 좋긴 하죠, 학교들이. 근데 어쨌든 중학교 대신 190 이하는 김포고 가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물론 정시 확대라는 변수가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자, 자료집에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짧게 인근 중학교랑 고등학교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가 풍무 수학개념이지만 저희 그 풍무동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 쪽에서 요즘 꽤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원당고 학생도 있고 원당고 학생들도 있고. 오늘 여기 인천 쪽에서 오신 어머님들 계신가요 혹시? 아, 꽤 오셨네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김포풍무 사업 그리고 원당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교 시험 분석은 좀 잘렸는데 풍무중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중요한 건 이제 상 난이도의 비율이거든요. 문제 난이도의 비율. 2학년 때는 시험이 쉬워서 전체 시험 중에서 상 난이도 문제가 8%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 좀 이렇게 됐는데 3학년 돼서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학교 시험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상난이도가 2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중2 때 아이들을 지도할 때 중3 때 어려워질 거를 감안을 해서 심화 문제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양도중은 뭐 전통적으로 10% 정도 됩니다, 비율이. 그리고 이제 원당, 인천에 있는 원당중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인데 상 문제가 23% 정도 나와요. 그리고 신곡중은 15% 정도. 그리고 원래 금파중이 시험이 좀 어려운 편인데 여기 이제 좀 최근에는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5.5% 정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풍무중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난이도가 상승하고 원당중 시험이 좀 더 어렵고
나머지 대략 상난이도의 비율이 10에서 20%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그 5개 중학교의 영재 자사 특목고 진학률을 조사한 거거든요. 작년 데이터고, 풍무중이 3.9%, 그리고 양도중이 2.3%, 그리고 원당중이 4.3%로 좀 높죠. 근데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보내는 건 학교의 역할이 좀 큰데, 이 금방 이 중학교들이 특목고 자사고를 가려는 애들한테 크게 해주는 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이는 그 우수한 아이들이 얼마나 그 학교에 많이 배정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중학교에서 해주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양도중이 이게 작년 자료인데 올해 1학년 양도중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아마 이 결과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서울 쪽에서 전화 온 아이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양도중 쪽으로. 자, 이제 고등학교인데 딱 김포고, 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 등록자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2명, 4명, 6명, 9명. 자, 점차 늘고 있는데 작년에는 수시가 1명밖에 없고 정시가 8명이에요. 어쨌든 김포 지역에서는 김포 외고보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김포고가 어떻게 보면 더 진학률이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무고는 그림이 안 뜬 게 아니고 없는 거고, 자 2016년에 1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4년간 1명. 사후고는 4년간 0명. 그리고 원당고가 이제 인천이 평준화 지역인데 원당고가 학생 지도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이과 아이들이 되게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수시로 매년 거의 평균적으로 2명씩은 가고 있죠. 서울대를.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저희 풍무 김포 지역에서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얘 떨어지면 학교 어디 가야 되냐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 이제 멀리 가야 되거든요. 떨어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원당고나 이런 쪽으로 주소를 미리 옮겨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일산 쪽도 괜찮고. 자, 이거는 이제 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난이도 분석인데요. 사후고, 풍무고, 여기 파란색이 상 난이도의 킬러 문제 비율이고, 이 주황색이 중난이도인데, 보시면 이제 김포고가 압도적으로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김포고, 풍무고, 사후고는 시험 대비할 때 아예 교재 자체가 좀 분리가 돼야 돼요. 김포고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수능 모의고사 4점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김포고는 센 C단계 이상 가고, 그리고 모의고사 4점급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되고, 그리고 사후고 풍무고는 그거보다는 좀 비중을 낮춰서 기본 유형 위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김포고 커트라인이 올라가면서 풍무 사후고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0점이 넘는데 일부러 풍무사후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전교권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사후고가 특히 그런데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걔네를 구별하려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고등학교를 서울대 진학 인원은 풍무고가 1명, 2016년, 김포고, 그리고 원당고는 매년 2명 정도씩 수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할 말이 더 많이 있고, 저도 이제 학생부 종합 관련해서 제가 재원생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 강연을 한 적도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린 자료들이 그 학교별 시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교재도 뭘 풀면 좋은지는 저희 자료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코칭맘스 풀 때 제가 심도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칭맘스 풀은 재원생만 참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요약해드릴게요. 자, 특목 자사 영재고 기준으로 본다면 양도중 제외하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풋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크고 올해 양도중 1학년 자원이 좋다는 거. 그리고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 학생은 무조건 자사 특목고를 가거나 아니면 김포고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고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풍무사업급 학교로 가서 전교권을 누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소개는 안 드렸지만 연고대는 그래도 매년 꾸준히 많이는 아니지만 가고 있거든요. 사고 풍무고에서. 그리고 학교 대신 190 이하는 김포에 안 가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턱걸이로는 안 가는 게 좋은데 이제 최근에 변수가 하나 생겼죠. 그 정시가 확대되잖아요. 원래도 최근에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기 전에도 실질 비율로 50% 정도까지는 정시가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천둥 대통령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실질 정시 비율이 50% 이상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50% 이상 정말 간다면 김포고를 가서 내신을 깔아주더라도 그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시를 만약에 노린다. 그러면 턱걸이로 가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정시로 발전 전략이라면 김포고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향상될 수 있을까요?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수학은 원래 잘하는 아이가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반대, 제가 사실은 수학을 되게 못했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의 주제이기도 하죠. 수학 5등급에서 수능 100점 받은 얘기. 이게 이제 제가 학생을 가르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제 얘기거든요. 자, 일단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목동에서 다 초중고를 나왔는데 제가 목동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게임 중독이었어요. 다 게임 아시나요? 그래서 어머니들 상담하다 보면 특히 중1 어머님들이 많이 상담 전화 주셔가지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애가 핸드폰 게임을 밤새도록 하고 놓지 않는다. 공부를 안 하고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 잠이 드는 것 같다. 저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 그 학원 선생님이 원장님이 저보고 저희 어머니한테 병원을 데려가 봐라. 너무 중독이 심하다. 내신 평균점수가 60점대였고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가면서부터 조금 이제 생각을 했었으니까 제가 위기감에 고1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수학을 아예 수학뿐만 아니고 특히 수학은 기초가 매우 중요한데 영어는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수학을 제가 중1 이상을 아예 모르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인강을 듣고 해도 5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능 세대니까 내신도 비슷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되게 잘하는 제 친구랑 같이 등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갔는데 제가 첫 번째로 걔한테 한 질문이 나 수학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함수가 뭐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걔한테 첫 질문이 함수가 뭐야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3 때까지 제가 열심히 했지만 많이 올랐죠. 그래도 수능,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수학 3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노량진 대성학원에 이 당시에 저희가 40명 중에 대학을 간 친구가 7명밖에 없었어요. 저희 반에. 뭐 한양대를 붙어도 난 서울대를 갈 거야. 재수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저희 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수 때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 교복 입고 학교 가던 애들이 똑같이 버스 타고 노량진 가고 강북 종로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4학년 그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친구들 되게 많고 아는 애들 다 만났거든요. 아무튼 노량진 대성학원에 자랑스럽게 합격을 하고 공부 시간의 70%를 제가 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수학 개념이 완전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이해는 됐는데 이게 가슴에 팍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제가 이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개념과 증명에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등급이 영어만 조금 오르고 그대로 나왔죠. 원인은 문제풀이 부족.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하지만 개념은 이제 격투기나 이런 걸 보시면 격투기에서 정권 지르기를 한다고 제가 격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전을 겪어야 되는데 실전은 하지 않고 뭐 샌드백만 때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가 올라서 다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어디 붙었을까요? 네, 강북 종로학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한국 종로는 커트라인이 꽤 높았어요. 재수학원인데 시험 보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학원 규칙도 되게 빡세서 흡연을 하면 잡았어요, 성인들이. 퇴원도 시키고.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 공부를 제가 70%를 수학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재수 때 실패를 극복하려고 문제풀이에 집중을 했죠. 드디어 이제 모의고사에서 2등급 이상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학 가나보다 했는데 수학이 그래서 제가 해도 안 나오는 애들을 굉장히 이해하는 바가 커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원인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 못했고, 근데 그냥 못해서 알면 되는 게 아니었고 계산 실수가 또 제가 나오더라고요. 계산 실수. 그래서 결국에 아주대학교 자연계열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인하대 수준이고 고3 때도 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수학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한 2주 정도 다니다가 어머니를 만나서 엄마 수능 한 번 더 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만 봐라.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하고 오는 길에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몰래 자퇴를 합니다. 이제 군대 끌려가야 되잖아요. 실패하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도전. 제가 이제 분석을 해야죠. 또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뭐가 문제였을까? 어떻게 해야 1등급이 나올까? 첫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건 재수 때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개념 노트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 어느 정도까지 개념을 제가 확실히 했냐면, 스케치북을 사서 아무것도 안 보고 수능 점검위에 대해서 목차와 개념을 쓰고 예제까지 제가 낼 정도로 백지에다가 한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점검위 쓰려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많이 풀었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수학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0문제 중에 22문제 정도는 보자마자 빨리 풀어야 되는 시중 문제집에 있는 기본 유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과 연습으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많이 풀면 다 풀 줄 알아요. 근데 걔네를 다 맞아봤자 3등급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것들을 맞아야 나머지 8개의 고난도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운동선수가 조깅하듯이 아무리 잘하는 애들도 기본 유형 문제를 항상 풀고 있어야 돼요. 수능을 대비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매일 풀었어요. 풀 때 이거 좋은 방법인데 책이 이렇게 단원별로 있으면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단원별로 푸는 게 아니라 맨 위에 한 문제씩 해서 가로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책을. 또 가로로 끝까지 가고. 그러면 점검위를 다 기억하고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8문제를 다 맞아야지 되는 거니까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오답 정리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고난도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걔네는 빠르고 많이 푸는 전략으로 가면 아예 안 되고, 얘는 고난도 문제구나. 그러면은 10분을 잡고 충분히 고민을, 그러니까 앞에서 저 기본 유형과는 아예 접근하는 그 마음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능력도 좀 중요하고, 그래서 오답노트에 정리를 할 때는 이런 고난도 문제들은 얘를 이렇게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문제에서 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하는 그 논리적 흐름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얘를 이렇게 푼다. 답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를 한 번 더 수능 보게 만들었던 실수, 계산 실수. 제가 지금 그래서 이때의 경험을 살려서 저희 학원 애들한테는 실수 유형의 오답노트 당연히 쓰지만
그 종이 양식을 만들어서 실수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오답의 카테고리가 크게 8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의 오답 수십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오답의 유형이 무수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5가지 안쪽으로 압축이 돼요. 저도 제 오답을 정리해보니까 실수들도 그냥 계산 실수 이렇게 애매하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분수 계산 실수지, 아니면 뭐 덧셈을 할 때 잘못한다든지 사람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류했고, 그리고 이제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수능 시험을 들어가는 상상을 매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100점이 나왔습니다. 박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책을 좀 봤더니 국어 점수도 오르더라고요. 네. 경인교대에 제가 합격을 하게 됐고, 지금 돌이켜보면 돈과 시간이 좀 아깝죠. 네. 제가 뭐 하버드를 간 것도 아니고, 제 돈은 아니지만, 네. 하지만 이거는 중학교 때 공부하지 않은 당연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제가 뭐 IQ가 200도 아니고 중학교 때 누구는 공부를 했는데 저는 아예 안 했는데 제가 시간을 당연히 더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제 얻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애들 가르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패해도 끝까지 하면 된다는 믿음. 뭐 그렇다고 칠수, 필수를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인간은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제 실천해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그냥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는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동영상 짧게 하나 보고 계실 거거든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아시죠? 터미네이터. I'm telling you, I've never ever had a plan B. I said I made a full commitment that I'm going to go be a bodybuilding champion. I made a full commitment that I'm going to be in America. I made a full commitment that I'm going to get into show business and I'm going to be a leading man. No matter what it takes, I will do the work. I will do the work. 자막을 보셔야 되는데 몸을 보시죠. To me, it is very dangerous to have a plan B because you're cutting yourself off from the chance of really succeeding. And the reason, one of the main reasons why people want to have a plan B is because they are worried about failing. What is if I fail, then I don't have anything else? Well, let me tell you something, don't be afraid of failing because there's nothing wrong with failing. You have to fail in order to climb the ladder. There's no one that doesn't fail. We all fail. It's okay. What is not okay is, fail, you stay down. Whoever stays down is a loser. And winners who fail and get up, fail and get up, fail and get up. You always get up. That is a winner. That is a winner. I failed in bodybuilding. I lost bodybuilding competitions. I lost powerlifting competitions. I lost weightlifting competitions. I had movies that went to the toilet that were terrible, got the worst reviews. Hey, we all lose. We all have losses. This is okay. And this is why I say don't be worried about losing, because when you're afraid of losing, then you get frozen. You get stiff, you're not relaxed. In order to perform well in anything, if it's in boxing or if it is on your job or when you're thinking, it's only happening when you relax. So relax. It's okay to fail. Let's just go all out and give it everything that you got. That's what it is all about. So don't be afraid to fail. 제가 애들 동기부여할 때 자주 틀어주는 영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험이 제가 애들을 가르치고 학원을 하는데 이제 기본 동기가 됐고 생각이거든요. 저희 학원 시스템 소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강의식과 개별 진도 방식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갖고 있고, 강의식 클래스는 레벨과 진도가 맞는 학생들끼리 반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장점으로는 이제 수준 맞는 학생들과 경쟁 현역에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명확한 커리큘럼에 따른 계획적 학습이 가능한데 저희 학원의 좀 차이는 뭐냐면 보통 학원들은 이제 강의식반밖에 없는 학원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애매한 학생도 그 반에 어떻게든 넣거든요. 그리고 강의식반을 짜서 진행을 해도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진행하다가 누군가 막 처질 수가 있어요. 사춘기가 온다든가 갑자기 아니면은 또 얘가 갑자기 잘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더라도 일단 묻어가게 하는 게 기존 보통 학원들인데 저희는 이제 개별 진도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식 반이 7이고 개별 진도 반이 3 정도 비율이 되는데 이제 개별 진도 클래스는 일단 정원이 적죠. 7명이고 그리고 이제 무학년제로 각자 진도를 나가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고 이제 강의식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애들이 질문을 안 하면 아는 척하고 물론 저희가 노트 공사를 철저하게 하지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개별 진도 방식은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서 앉혀서 하나하나 보시기 때문에 이제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개별 진도 클래스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식반에서 애매하다든지 아니면 뭐 진도가 안 맞다. 그럼 저희는 이제 개별 진도반으로 빼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장점이라고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랑 진도가 맞으면 당연히 그 친구는 강의식반으로 가는 게 맞고 같이 짜놨는데 얘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머리가 트여서 굉장히 잘해졌다. 그러면 진도를 땡겨서 상위반으로 저희가 넣어주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성취도가 너무 뛰어난 학생들도 개별 진도반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저희 그 원당중 3학년 여학생 하나가 영재고를 준비했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까지 다 끝내고 왔어요. 다 끝냈는데 모의고사를 풀어도 거의 막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갈 반이 없어서 이 친구는 지금 개별 진도반에서 수능 모의고사 풀고 있거든요. 중3인데 시험 때문에 한 2주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반이 구성이 안 될 상황도 있는데 그때는 개별 진도반에 이제 학생이 진행을 하다가 4명 이상 모이면 저희가 강의식반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시스템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제 관리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일단 여기부터는 여기 혹시 학원 관계자분들 수학학원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약간 영업 비밀일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들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관리를 하길래 뭐 이렇게 자신을 하냐 제가 저희의 그 업무 일지 같은 걸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 이게 1일 수업 일지예요. 선생님들이 하루 동안에 수업을 하고 쓰시는 거고 보시면 이제 학생 이름 제가 가려놨고 여기 진도 어디고 숙제 어디고 그리고 오답 개수를 개인별로 다 써놨죠. 그리고 테스트 성적 몇 점인지 쫙 적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선생님들 단톡방인데 수업이 그날 끝나면 무조건 이거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리셔야 돼요. 올리는 이유는 이제 관리자, 전화, 부원장님께서 보시고 얘 진도가 왜 여기냐? 아니면 얘 오답이 왜 이렇게 많냐? 아니면 숙제가 너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강의식 반이기 때문에 다 동일한 진도와 숙제고 여기는 이제 테스트 성적만 좀 다르고 여기 개별 진도반에서 각자 적고 있고 그리고 이걸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1일 문자거든요.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 문자 잘 받고 계시나요? 네. 제가 지금 어제 제가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원래 한 번도 안 빼먹는데 저희 윤서 어머님께 문자를 제가 하루 빼먹게 되는데 자 1일 문자를 저희가 실제로 보낸 문자 예시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이걸 매일 보내드리고 수업 진도는 뭐 어디고 오늘 과제는 여기고 오답 개수까지 적는 이유는 저희가 그냥 오답 써와 이러면은 애들이 네 이런 다음에 다음날 검사를 갔는데 애도 몇 개인지 모르고 선생님도 채점할 때 몇 개인지 모르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수까지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성적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돼서 뭐 특별히 더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써서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좀 중요한 문제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얘기 같은 건 저희가 대부분 전화로 드려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문자 보낸 캡처 영상들이고요. 네, 정답률 높이 잘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의 수업이 시작됩니다. 수요일 몇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일 업무일지 문자 이외에 저희가 주간 업무일지가 있는데, 주간 업무일지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학습관리, 학생관리, 그리고 학부모님 상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부분이 주간 업무일지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학습관리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이 위에 본인이 맡은 반 이름이 써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학습 진행 상황, 커리큘럼상 단원이 어딘데 지금 여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 분위기, 보통 집중함, 발랄함, 조용히 집중함. 그리고 과제 이행도도 저희가 체크를 해요. 숙제를 해오는 애들의 비율이 몇 프로냐. 그래서 여기 100%, 100%, 90%, 90%.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관리하는 건 과제 이행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숙제 양을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양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뭐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2시간, 1시간 반. 저희가 이거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도 니네 숙제 얼마나 걸렸어? 물어보고, 그리고 전화할 때도 어머님께 이제 숙제 혹시 학생이 얼마나 걸리나요? 물어보면 차이가 항상 있더라고요. 애는 2시간이요. 그래서 아 괜찮고 이랬는데 상담을 하면 어머님은 30분이면 나와요. 그러면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저희 생각에는 어머님은 약간 적게 보시고 애는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 중간쯤이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학급 성취도, 그 반에 애들이 주간평가 몇 점 맞았는지 적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은 누군가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래서 누가 떨어지면 뭐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중간고사 이후 정신 못 차리고, 주말 보강을 따로 이야기함,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 받음, 특이사항 없음. 그다음에 뭐 이 친구는 제가 가려놨는데 근래 농구 클럽 때문에 집중력이 낮아졌고 채점시 능력을 볼 필요가 있음. 무슨 뜻일까요? 얘는 이제 숙제를 베끼고 있는 걸 저희가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줘. 정확하게 현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괜히 함부로 근거 없이 얘한테 너 베꼈지 이러면은 기분만 나빠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관리 파트는 선생님이 학생이랑 상담을 짧게 한 거예요. 수업 시간 중간에 뭐 쉬는 시간에나. 자, 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곧 시험인데 컨디션은 어떤가? 그랬더니 학생이 빨리 쉬고 싶다. 내용을 너무 많이 반복해서 지겹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조치상은 격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뭐 어디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본다. 그간 잘 지냈는가? 그랬더니 어쩌다 보니 일주일 모두 빠졌다.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힘들다. 다시 선생님이 격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번 주부터 시험 대비 보강 모의고사를 치른다. 자, 지난번 양식을 보고 PTSD,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뒤에 소개를 드릴 건데 시험 기간에 그냥 모의고사를 풀 때 그 학교별 모의고사 양식을 그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비포까지 크기까지 맞춰서. 왜냐면 평소에 잘하다가 시험 때 긴장을 한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잡아야겠다. 그래서 시험이랑 최대한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최근에는 이거는 전체 시행한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HME 대비하는 애들을 반에서 한번 시도를 해본 건데 비포 용지로 시험지를 주고 그 ASMR 있잖아요. 시험 보는 서걱거리는 소리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재생을 시켜봤어요. 근데 애들이 소리가 너무 컸는지 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의고사 안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 관리 상담 내용인데요.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학원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 없는가 그랬더니 요즘 어머니께서 선생님 잠깐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보강 때 학생 컨디션 회복되면 보내라나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뭐 어머님이 친했던 친구들이 퇴원하게 되어 학원 생활에 대한 재미가 떨어진 것 같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 상벌점 제도가 뒤에 있는데 저희가 벌점 쌓이면 자르거든요. 이건 학생 내보냈어요, 한 명. 얘가 도저히 저희가 통제가 안 돼서 숙제를 이제 시험 전날에도 와서 베끼더라고요. 제가 시험 끝나고 공부하고 싶으면 다시 와라 하고 내보냈더니 이제 이 친구가 재미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상담을 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학원 생활 얘기 드리고 언제나 불만이 없으신 지금처럼만 잘 부탁드린다고 하시고, 이게 실명이 나와 있네요. 자, 학부모님 니즈 아직도 숙제를 몰아서 함.
그래서 몰아서 하지 말라고 쌤이 얘기를 하실 거고, 그리고 칭찬도 이제 저희 칭찬과 컴플레인을 같이 적게 되어 있는데 숙제 안에서 남기는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이 전화기 계속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 디텐션이 남기는 거잖아요. 숙제를 안 하면. 제가 옛날에 공부방 할 때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 애들 버릇 잡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얘기를 제가 맨날 하는데, 거기 보면 막 장난감 가게에서 들어 눕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전문가가 와서 하는 말이 거의 똑같죠. 그냥 가시라. 단호하게. 그리고 진짜 가면 애가 이렇게 막 울다가 엄마 없는 거 확인하고 일어나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멀쩡한 상태인데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3학년도 제가 공부방 할 때 3시에 오늘 11시에 보낸 적이 한 2~3번 있어요. 걔를 그렇게 하니까 얘가 막 중간에 울고 막, 물론 이제 주점에 어머님한테 미리 허락은 받아나고 저랑 짠 상황이거든요. 절대 못 간다. 얘가 막 중간에 울고 막 울어도 못 가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 2시간 울다가 앉아서 풀더라고요. 풀어서 11시에 갔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상벌점 제도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벌점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상점을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뭐 수업 태도 양호하면 플러스 1점, 책 끝나면 1점, 학교 시험 몇 점 받으면 2점, 그다음에 뭐 핸드폰 안 되면 마이너스 1점, 숙제 안 하면 몇 점, 숙제를 주작하면 마이너스 몇 점. 조작이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 예의 없는 행동 마이너스 5점. 그래서 벌점이 마이너스 원래 13점이 기준이었는데 20점으로 좀 낮췄어요. 너무 많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 상품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밑에 저희 건물 1층에 메가커피랑 떡볶이집이 있고 치킨집도 있는데 저희가 제휴를 맺어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쿠폰을 발행을 하면 이걸로 가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장님들이 한 달 정도 있다가 수금하러 저한테 오십니다. 디텐션 관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조건 남겼어요. 학원으로 나가서도 신경 안 쓰고 막 11시, 12시, 11시, 12시 맨날 남겼는데 이제 교육청 단속이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까 경고를 2번 받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서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학원이 아니고 저희 같은 층에 스터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룸 하나를 사장님이랑 계약을 해서 거기 데려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원은 당연히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실적이 얼마나 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올해 상반기에 HME 최우수상 학원 대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본선이 진출 상위 5%가 본선 진출인데 3명이 나왔는데 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전체 김포시 학원 중에서 3명이 저희 학원이랑 또 다른 학원 한 군데서 2군데가 1등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포시 1등 1명 나왔고 참가인원 70% 이상 우수상, 90% 이상 입상, 그리고 우수 지도교사상, 이게 본선 진출자를 배출하면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받았고 저희 선생님 부원장님 받으셨고 저희 종원 선생님 받으셨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1 감마반 70%가 수학 전교 20등이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그 유튜브 광고를 하려고 이걸로 유튜브 광고를 제작을 했는데 그 유튜브 광고를 반려당했거든요. 유튜브에서 왜 반려당했냐 했더니 과장 광고다. 과장 광고에서 반려를 당해서 저희가 이걸 내보내지는 못했어요. 선생님도 시험 보는 학원. 저희는 주기적으로 선생님 연구서 그리고 매달 강의 촬영과 관리자 피드백이 진행이 돼요. 초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자 문제를 하나씩 풀고 저희가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실전적으로 저희가 강의 촬영을 한 달에 한 번씩 찍고 그 영상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수업하는 현장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강의는 촬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거는 강의 평가 분석지거든요. 저희 선생님 중에 이제 문무 팀장님 민규쌤이 수학교육과 출신이시라서 이 수학교육과에서 임용 때 선생님들 채점하는 양식을 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글씨는 적당한가, 기울어진 부분 없는가, 한눈에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피드백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직 하고 있진 않고 12월부터 이제 시행 예정입니다. 저희는 양질의 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타겟팅된 맞춤 시험 대비. 이게 밖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저희 풍무 수학임에서 만든 교재거든요. 이거를 만드느라고 저희 그 선생님들께서 2주 정도를 매일 12시에 퇴근을 하세요. 이 시험 기간 때마다. 이게 문제 출처는 비밀인데 아무튼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출처고 시중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입수한 그런 자료들로 만들었고 여기서 실제로 그 학교 시험 내신 같은 경우는 적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혹시 눈썰미 좋으신 분들 이 시험지들 미세한 차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자, 이 풍무중 시험지 그대로 아주 미세하지만 아이들의 그 받아들이는 마음을 생각해서 풍무중 시험지 그대로 저희가 제작을 한 거예요. 타이핑을 친 게 아니고 저희가 문제도 만들고 디자인도 똑같이 풍무고 시험지 디자인 똑같이 김포고 디자인 똑같이 있고 밖에 나가면 있으시니까 이따 가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이 시험 문제 저작권은 수힘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수학임 고등학교 그대로 만들어서 이걸 풀고 아까 어떤 학생이 PTSD가 왔다고. 자, 그래서 내신 적중 사례인데 쉬운 기본 문제들은 솔직히 문제집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난도 문제들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후고 저희가 맞춘 거, 저희 교재에 있던 문제, 김포고 프린트에 있던 거, 실제 나온 문제. 그리고 이거는 어디야? 풍무고 그대로 나온 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그 학교의 경향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교재 자체도 달라요, 시험 대비할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고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들을 대부분 최근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경향이라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하고 대비를 시켰더니 이게 적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MBTI 성격 검사를 저희 입학할 때 입학고사와 함께 보게 되는데 이거는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심리 검사 중에 하나고 사람을 이렇게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이걸 검사하는 이유는 궁합 차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이걸 검사를 다 받았는데 이 MBTI 유형이 16가지가 있는데 유형끼리 상극인 유형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 영역 있죠? 이게 이렇게 가로 세로 그었을 때 그 유형끼리는 안 맞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일단 반을 배치를 할 때 그 성적을 제일 먼저 보지만 되도록이면 이 빨간색인 선생님들 검사 다 했으니까 빨간색인 쪽으로는 배치를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형제들끼리 시험 보러 왔는데 둘이 사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저희가 저걸 검사해보면 상극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어머님들께서도 남편분과 사이가 좀 별로 안 좋다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그리고 이제 초등 창의사고력 대회. 이건 저희 원내에서 실시한 거고 원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상위권 학생을 뽑아서 자 이제 서울교대에서 올 여름에 전국 수학임 창의 소설 경진대회 중국에 있는 수학임 학원들에서 이렇게 뽑힌 아이들이 나갔는데 제가 꼭 이기고 싶어서 제 돈 자비 10만원 들여서 이 임금 리본 빌렸어요. 컨셉을 잡고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이러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발표를 했고 이 친구는 이제 해리포터 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울교대에서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박수.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코칭맘 스쿨. 이거는 이제 저번 제가 10월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제를 잡아서 그 재원생 어머님들 대상으로 좀 더 자세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중3 예비 고1 어머님들한테는 고등학교 선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건 이제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제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제 수학임 교재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렇게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서 유형서 개념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5종 더 있는데 쓰고 있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버전 2가 3월에 초등 중등 판이 나오거든요. 이건 학원 전용 교재고 지금 현재 천재교육회협회에서 개발 중이고 대표님 그리고 광명 원장님 저 이렇게 저자로 참여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커리큘럼인데요. 저희 커리큘럼은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중2 베타반 같은 경우는 뭐 1월에 중3-1 알파랑 엔젤 나가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미리 잡아서 중2 감마반은 1월에 고등수학 3을 나가게 됩니다. 알파로. 고1 감마반은 1월에 이적분을 나가게 되고.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부모님께 제가 서명을 드릴 건데요. 수학인 풍무 강타지는 학생과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과 열정으로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풍무동 1위를 넘어서 김포 사후 인천 원당을 기반한 최고의 지역 거점 교육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교육기관으로서 최상의 대입 고입 결과를 통해 학부모님들께서 만족감을 얻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개강이 12월 2일 초등부 개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12월 18일 중고등부 겨울학기 개강하게 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